2008년 세간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은 2세대 체어맨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세대 모델이 등장하면 전작은 단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죠. 특히나 체어맨은 출시된 지 이미 10년이나 지난 1세대 모델이었기 때문에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예상과는 달리 뉴 체어맨의 생산은 계속됐어요. 2세대 체어맨의 이름이 체어맨 W로 결정되자 쌍용차는 기존 뉴 체어맨을 체어맨 H로 이름을 바꿔 라임을 맞추고 병행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GM 대우에서 신형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출시한 뒤 구형 올류 마티즈를 마티즈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병행 판매했던 것과 동일한 사례죠. 서브네임 H는 사회적인 성취와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인물들을 뜻하는 하이 오너의 앞글자에서 따왔고, 이름처럼 기존의 기사를 두고 타는 쇼퍼 드리븐 카보다는 직접 운전하는 오너 드리븐 성격을 강조했어요. 말이 좋아 오너 드리븐이지 실상은 새로운 플래그십으로 자리 잡은 체어맨 W와의 간섭을 피하고자 의도적인 급낮추기가 자행된 모델이었습니다. 직접 모델에서 에쿠스와 경쟁하기 위해 앞다투어 탑재한 첨단 편의 장비와 뒷좌석 관련 옵션이 대거 삭제됐고, 그에 맞춰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랜저와 SM7 같은 준대형 차와 경쟁하게 됐죠. 이게 있네? 싶은 옵션이 남아있고, 이게 왜 없냐? 싶은 옵션이 없어졌어요. 크롬을 배제한 휠과 트렁크 끝에 붙은 H 배지를 제외하면 뉴 체어맨과 외관상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체어맨 H를 구매한 오너 입장에선 좋은 일이었지만, 기존의 뉴 체어맨을 소유했던 오너에게는 쉐시였습니다. 신차 개발비가 부족한 쌍용으로서는 라인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지만, 가뜩이나 체어맨 W가 등장하면서 뉴 체어맨조차 반체급 아래로 인식되는 것도 서러운 판국에 아예 보급형 체어맨 이미지까지 씌워지니 한때 에쿠스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국산 최고급 차로 체어맨을 선택했던 기존 소비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체어맨이라는 이름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 그래도 급은 여전했죠. 오랜 기간 쓰이며 검증된 내구성의 파워트레인과 유압식 서스펜션만으로도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과 부드럽고 안락한 승차감은 그대로 제공했습니다. 3.6L 라인업과 몇몇 옵션이 삭제된 것만 섭섭했을 뿐 본질은 여전히 편안한 대형 세단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스럽게 운행할 수 있는 차였어요. 오히려 각종 첨단 사양이 빠지면서 전자계통의 잔고장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소소한 장점이었죠. 출시 다음 달인 2월 한 달 600대, 뉴 체어맨의 판매량을 떠올리면 선방했지만 같은 기간 가격이 비슷한 그랜저는 5천여 대가 넘게 팔렸으니 경쟁차에 비하면 역시나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체어맨 W가 출격한 이후에는 아예 체어맨 W보다 못한 판매량을 보이기도 하면서 모두가 이제 그만 놓아주려는 말을 하려는 찰나 여전히 어수선한 회사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체어맨은 또 한 번의 대규모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뉴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등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리무진 컨셉트카가 떠오르는 전면부는 둥근 반달 형태 헤드램프 디자인과 그릴에 각을 세워 인상을 한층 날카롭게 다듬었고, 유행이 지난 투톤 대신 원톤으로 깔끔하게 칠해 더 늘씬해 보이는 측면은 새로운 디자인의 17인치 휠로 신차 느낌을 더했습니다. 후면은 작은 리어 램프를 트렁크까지 연장하고 번호판을 다시금 위로 올려 오히려 초기형 모델과 비슷해졌어요. 전반적으로 전작의 중후함은 덜어내고 한층 오너형 세단으로 거듭난 분위기였죠. 다만 전작에 비해 딱히 좋아졌다고는 말할 수 없는 외관 때문에 호불호가 심히 갈렸습니다. 전작보다 확실히 젊어지기는 했지만 무게감을 덜어내면서 아예 보급형 체어맨의 상징이 돼버린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죠. 영화 더 셀의 한 장면을 오마주한 TV 광고를 선보였던 게 기억에 남네요. 영화 속에서는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변화는 실내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초기형의 구성을 답습해 첨단화만 이루었던 이전 모델과 달리 디자인을 대폭 수정하면서 신차에 탔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했어요. 그랜드 스타렉 체어맨 W와 비슷한 구성의 센터 패시아는 하단에 있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상단으로 올려 편의성을 높였고, 체어맨 H 시절 생긴 공갈 버튼 대신 필요한 기능만 남겨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체어맨 W와 동일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화려한 계기판은 중앙에 자리한 단색의 LCD 정보창을 이용해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안내했죠. 저는 체어맨을 비롯한 쌍용차에서 처음 접한 기능인데, 주차나 출차할 때 앞바퀴가 삐뚤어져 있으면 정렬 상태를 그래픽으로 알려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또 본인들이 보기에도 직접 모델은 너무하다 싶었는지 운전석 통풍 시트와 블루투스 오디오, 후방 전동 블라인드 같은 편의 옵션을 채워 넣으면서 이제서야 하이 오너들을 위한 차로 거듭났습니다.
나중에는 연식 변경을 통해 AV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12개 스피커에 하만 카돈 프리미엄 사운드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이 무렵 줄곧 써오던 싱글암 와이퍼도 일반적인 더블암 와이퍼로 변경됐죠. 여전히 그대로인 직렬 6기통 엔진은 출력을 살짝 손봐 효율을 높였고 옛날 대형차 특유의 푹신하고 기분 좋은 승차감을 간직해 가족과 함께하기에 훌륭했어요. 여러모로 상품성을 개선해 갈수록 젊어져만 가는 준대형 세단의 피로감을 느꼈던 중장년 소비자에게 어필했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구형 차대와 파워트레인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였고 결국 2015년을 끝으로 단종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범택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차였어요. 단정하고 보수적인 디자인과 뒷좌석 위주의 안락한 승차감, 검증된 내구성까지 엔진만 어떻게 한다면 고급 택시로 제격이었을 것 같아요. 독일의 오래된 E클래스가 일본에선 오래된 크라운이 굴러다니는 것처럼요. 1세대 체어맨 그리고 체어맨 H는 벤츠 안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훌륭한 차로 평가받는 W124 E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만큼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운이 없을까 싶은 쌍용차의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수명을 늘려나간 탓에 플래그십의 위험이 희석되어 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그 시절을 풍미했던 체어맨의 위상은 2세대 W가 성공적으로 이어받았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싶네요. 한편 파워트레인은 오랜 기간 벤츠, 쌍용의 수많은 차종에 쓰이며 내구성이 검증됐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자잘한 문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첨단 사용으로 휘감아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런 차들이 의뢰 그렇듯 연식이 쌓이며 전자계통의 장고장에 시달렸고 뉴테크부터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이 종종 주저앉기도 했어요.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것 자체가 소모품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수명을 다한 것일 뿐이었지만요. 이 밖에 수입 부품을 많이 사용해 부품 가격이 여타 국산차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과 이마저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외장 부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네요. 다시 200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바뀐 이후 출시된 쌍용차의 주력 제품 라인업이 줄줄이 실패해 나가는 와중에도 이 차에 대한 기대와 관심만큼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앞서 뉴 체어맨이 체어맨 H로 몸을 낮추고 이를 발판 삼아 등장한 2세대 체어맨 W는 월드 클래스라는 의미로 붙여진 서브네임 W와 함께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80년대 만들어진 벤츠의 차들을 오랫동안 개량해 써오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체어맨 W를 위해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적용했고 전장은 소폭 짧아졌지만 폭을 키워 이전보다 훨씬 듬직해진 인상이 돋보였죠. 각을 살린 전면부는 전작의 초롱초롱한 인상을 지워내고 보다 진중한 인상으로 거듭났습니다. 뉴 체어맨과 마찬가지로 헤드램프 하단에 LED 방향지시 등을 배치해 고급감을 더했는데 당시만 해도 전면부에 LED가 쓰이는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유난히 멋져 보였어요. 지금도 이 사소한 차이로 차급이나 트림을 구분짓기도 하죠. 후륜구동 특유의 짧은 프론트 오버행과 긴 휠베이스가 돋보이는 측면은 국산 세단 최초로 19인치의 거대한 휠을 장착해 여느 수입 세단 못지않게 고급스러웠습니다. 후면 역시 면발광을 더한 LED 리어램프, 대구경 듀얼 머플러로 멋을 냈어요. 벤츠 S클래스의 느낌이 BMW 7 시리즈의 향기가 스치기도 하는 외관이었지만 전반적으로 단정하게 꾸며져 체어맨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처음부터 유럽물을 먹었던 모델답게 불필요한 장식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특유의 풍채와 덩어리감으로 채워 그 존재감이 충만했습니다. 뒤이어 나온 2세대 에쿠스가 화려한 장식을 덕지덕지 붙이고 나왔던 것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에쿠스를 타시는 분들과 체어맨을 타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느낌이 묘하게 다르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체어맨 W 역시 그런 오너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저의 선입견이지만 각 브랜드마다, 각 차종마다 브랜드의 성향에 따라 오너가 생기거나 역으로 오너의 성향에 따라 브랜드가 차를 맞추는 일이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비교적 수수한 외관에 비해 실내는 최고급 차에 걸맞는 온갖 고급 소재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블랙과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베이지, 그레이 톤의 내장을 입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고 상위 모델은 도어 트림과 A필러, 천장을 온통 스웨이드 소재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이 배가 됐죠. 폭넓게 두른 우드그레인과 도어 트림의 시트 조절 장치를 보면 언뜻 신형 S클래스가 스쳐 지나가기도 했어요. 특히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크롬 에어벤트는 탑승객을 향해 바람을 직접 쏘는 것이 아닌 무풍 에어컨처럼 은은하게 바람을 뿜어 쾌적한 실내를 유지했는데 이건 체어맨 W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은은한 컬러의 계기판은 중앙에 자리한 컬러 LCD 정보창으로 순간 연비, 장애물 알림 등 각종 정보를 깔끔한 그래픽으로 전달했고, 두툼한 포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예스러운 하단 리모컨을 드디어 버리고 수동 모드에서 기어 단수를 조절할 수 있는 시프트 버튼까지 새롭게 더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레버를 직접 움직이는 방식에 비해 몸동작이 거추장스럽지 않았고, 언뜻 보면 패들 시프트처럼 이용할 수 있어 보였지만 반응이 느려 쓰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쉐보레 엄지 버튼과 쌍벽을 이루게 되는 수동 변속 토글과 함께 이럴 거면 없어도 된다는 평가를 받았죠. 애초에 경쾌한 주행을 하는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기판과 동일 선상에 배치해 시인성을 높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보기만 해도 시원스러운 8인치 터치 스크린과 17개 스피커에 7.1채널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로 풍부한 해상력을 선사했고, 40GB의 내장 하드디스크를 갖춰 좋아하는 음악이나 동영상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잿더리가 아닌 아이드라이브를 모방한 다이얼과 각종 버튼이 자리했는데, 이 다이얼로 주행 중 모니터에 손을 올리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디오 볼륨만 조절할 수 있었어요. 꾸준히 이어지던 아날로그 시계도 디지털로 바뀌어 공조장치 화면과 합쳐졌습니다. 날짜와 요일 등 표시되는 정보는 많아졌지만 아날로그 시계만이 줄 수 있는 그 감성이 사라진 것은 아쉽게만 느껴졌어요. 그래도 버튼 시동 스마트키, 국내 최초 앞좌석 무릎 에어백, 운전석 요추 마사지 시트, 덜 닫힌 문을 스스로 닫아주는 소프트 클로징과 차간 거리 조절이 가능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당대 넣을 수 있는 편의 장비는 몽땅 들어갔죠. 없는 것부터 찾는 게 빠를 정도였어요. 뒷좌석 역시 말이 필요 없었죠. 질 좋은 가죽으로 감싼 푹신한 시트와 말랑한 헤드레스트는 소비자의 입맛을 저격했고, 열선 및 통풍 기능과 마사지 시트, 상석에 제공되는 우드 테이블, 전동식 커튼과 리클라이닝 등 전적의 호화로운 편의 사양은 물론 B필러 에어벤트가 추가로 마련돼 더욱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뒷좌석 모니터는 평소에는 깔끔하게 숨어있다 필요할 때만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렸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멋져 보이던지 남자들은 이런 기계적인 매력에 또 환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의외로 공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트가 두툼해진 탓인지 뒷좌석이 체감상 좁아졌다는 의견이 많았고, 뒷좌석 승객의 시야 확보를 위해 높게 설정한 시트 포지션도 오히려 헤드룸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죠. 분명 차가 커졌고 휠베이스 역시 크게 증가한 것을 생각하면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뒷좌석에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 이 차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한 단점이었죠. 그 아쉬움은 리무진 모델이 달래줬습니다. 이번에도 전장과 휠베이스를 30cm가량 늘린 스트레치드 리무진을 함께 선보였는데, 은은한 무드램프와 퍼스트 클래스에 버금가는 전용 시트로 전작보다 더 고급스럽고 안락한 승차 환경을 선사했습니다. 외관도 연장된 부분을 바디 컬러로 처리해 일반 모델과의 차이가 유난히 두드러졌는데요. 유리창이 매끄럽게 이어져 나름 일체감이 있었던 전작의 리무진 모델에 비해 뚝 끊어진 모습이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단한 기둥을 세워 탑승객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파워트레인은 여전히 벤츠의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뉴 체어맨의 최상위 트림에 탑재됐던 직렬 6기통 3.6L 엔진을 기본 사양으로, 이후에는 보급형 모델로 3.2L 모델이 추가됐어요. 여기에 벤츠제 7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당시 국산차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변속기를 탑재한 차량이었죠. 하지만 필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V8 5.0L 엔진이 그 주인공이었어요. 앞서 에쿠스가 미쯔비시의 것을 개량한 V8 4.5L 엔진을 선보이면서 백이량 전쟁에서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지만, 체어맨은 무려 벤츠 S클래스에 탑재됐던 엔진을 그대로 들여와 체어맨 W에 올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엔진 커버마저 동일했죠. 물론 최신 벤츠 엔진은 아니었고 단종된 W220에 탑재된 사양이었지만, 당시 어느 국산차도 함부로 접근하기 힘든 수준의 강력한 힘을 제공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상 환경에서도 고배기량 엔진의 넉넉한 출력에서 오는 여유로움은 경험해보신 분들만 알죠. 엑셀에 조금만 힘을 실어도 미끄러지듯 상승하는 속도는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저배기량 터보 엔진이 고배기량 엔진에 버금가는 출력을 제공한다고 해도 고급 세단에서만큼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선택 비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쟁취한 국산차의 끝판왕 타이틀은 쌍용차와 체어맨 오너들에게는 분명한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보그워너사에서 공급받은 AWD 시스템을 탑재, 국산 세단 중 유일하게 4바퀴를 모두 굴리는 모델에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타이틀은 2014년 현대차에서 2세대 제네시스를 내놓기 전까지 6년이나 지속됐어요.
이 차로 험로를 주파할 일은 없어도 겨울철 강남의 언덕길마다 비상등을 켜고 엉덩이를 흔들어야 했던 과거의 소름만큼은 달래줄 수 있었죠. 대신 아쉽게도 거대한 V8 엔진이 탑재된 모델은 엔진룸 공간이 부족해 사륜구동을 장착할 수 없었습니다. 리무진 5000cc에 AWD까지 들어갔으면 진짜 기름을 흘리고 다녔겠네요. 대한민국 CEO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이 차를 탈 체험맨들이 만족할 만한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정숙성도 충실히 갖췄습니다. 탑승객의 몸이 불편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고자 지그시 달리고 지그시 멈추는 특유의 페달 감각도 여전했죠. 중간 등급부터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탑재했고 또 트렁크를 열면 짐을 싣고 내리기 쉽도록 차체 뒤쪽을 가라앉혀주는 배려까지 해줬어요. 한편 체험맨의 위험이라는 제목이 붙은 한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한때 자동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20초 분량의 이 짤막한 영상 속에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끝차선에 있던 포터가 갑자기 중심을 잃으며 순식간에 전복됐고 1차선을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체어맨 W가 안정적인 회피 기동으로 빠져나가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블랙박스 차량의 적절한 감속과 체어맨 운전자의 반응 속도, 제대로 기능한 자세 제어 장치, 3박자가 어우러진 덕분에 이런 명장면이 탄생한 것이지만 2톤에 육박하는 거구의 차체가 깔끔하게 자세를 잡는 모습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고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체어맨 구매를 결심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해지네요. 이번에도 출시 연도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2008년 탄식이 절로 나오는 시기죠. 리먼 사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쌍용차를 또다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IMF 때만큼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고급차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산차 최초로 순수 차량 가격 1억 원을 넘기며 호기롭게 등장했지만 이번에도 타이밍이 문제였죠. 쌍용차가 제시한 연간 판매 목표는 1만 3천 대, 시작 가격이 2천만 원가량 올라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사전 계약 한 달 만에 2,755대가 계약됐고 첫 달 판매량 1,020대로 순조로운 듯 했지만 신차 효과가 서서히 잦아들면서 목표의 반의 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오죽하면 초기형 체어맨부터 뉴 체어맨, 체어맨 W까지 체어맨만 고집해온 한 개인 오너가 직접 사비를 털어 신문에 쌍용차 힘내라는 내용의 지명 광고를 게재할 정도였죠. 쌍용차에서도 이에 화답해 더 이상 흔들릴 자격이 없다는 다짐을 담아 광고를 내보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저 신문 광고 처음 봤을 때 임직원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후 차츰 경기가 회복되어 가고 고급차 수요도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집안에선 난리가 나고 있었고 경쟁업체들은 만만치 않은 신차 공세를 펼치면서 체어맨의 입지에는 더더욱 좁아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현대차가 아니었으니 제네시스의 성공으로 에쿠스의 후속 모델마저 후륜구동으로 설정했고 벤츠의 구형 엔진 정도는 겨뤄볼 만한 자체 개발 8기통 엔진까지 선보였습니다. 또 이 무렵 수입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왕이면 차급은 낮더라도 브랜드 밸류가 높은 중형 모델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죠. 이 밖에도 모기업 상하이 자동차를 통해 중국의 배지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수출될 예정이었지만 핵심 기술 유출, 쌍용 사태 등 암흑기를 거치면서 수출은 파토나 버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회사의 주인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간 2011년 외관을 한층 화려하게 수정하고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뉴 체어맨 W를 출시했습니다. 말이 좋아 심플이지 밋밋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던 전작에 비하면 여러 장식 요소가 추가돼 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면부는 폭포수를 모티브로 한 세로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앞트임한 헤드램프로 이전보다 날카로운 인상이 됐고 새로운 스타일 휠과 트렁크까지 연장된 L자 형태의 리어램프, 범퍼 매립형 듀얼 머플러를 더해 트렌드에 발맞췄습니다. 서로 캐릭터를 바꾸기라도 한 것인지 경쟁차인 에쿠스는 페이스리프트 이후 장식을 덜어내면서 수수해졌고 체어맨은 반대로 장식을 넣으면서 화려해진 게 좀 특이했어요. 바뀐 모습도 호불호는 갈렸는데 특히 뒷모습이 전작만 못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 L자 램프는 이미 옛날에 그랜저 XG가 한번 말아먹었던 전적이 있죠. 실내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던 유광 우드 그레인을 반광 재질로 바꿔 분위기가 한결 차분해졌고 스티어링 휠의 버튼 구성을 바꿔 좀 더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졌는데 정작 옮겨와야 할 것 같은 계기판 조작 버튼은 그곳에 그대로 남겨놨죠. 이후 2013년 스코틀랜드 보우사와 협업해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스페셜 트림, 보우 에디션과 스페셜 리무진 서밋을 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밋은 독립된 2열 시트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전용 목베개까지 제공됐고 온통 새하얀 가죽으로 둘러진 실내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였죠. 말년에는 연식 변경을 거치며 독일어로 황제, 군주를 뜻하는 카이저라는 서브네임을 붙였는데 뭔가 대단해 보이는 이름과 달리 독수리를 형상한 전용 엠블럼과 개선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한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경쟁력을 잃은 체험에는 결국 2017년 단종됐습니다. 여담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한때 뉴 체어맨 W를 의전 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잠깐이나마 재조명받기도 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사용한 차량은 2016년식 V8 보우 에디션. 이때는 EQ900 리무진이 등장한 시점이라 국내 최고 기업의 오너가 체어맨이라는 의외의 선택을 한 것 자체만으로 주목을 받았고 당시 한전 부지를 현대차에 빼앗겨 기분이 나빠진 이재용 부회장이 제네시스 대신 체어맨을 타는 것으로 시위를 했다는 그럴듯한 풍문이 돌았죠.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제네시스 G90을 탔고 고 이건희 회장이 빈소에는 팰리세이드를 직접 몰고 나오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풍문이었음이 드러나긴 했지만요. 이후 삼성의 기운이 녹아있다며 일부 웃돈이 붙은 4,300만원의 중고 매물로 등장하면서 한때 화제가 됐고 순식간에 팔려나간 이 차는 얼마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려 1억 7천여만원이라는 가격의 새로운 호구 주인을 찾는다는 글이 새롭게 올라오며 또 한번 화제가 됩니다. 과연 원하는 가격에 파셨을까요? 또 유퀴즈에도 출연했던 모 유튜버가 직접 이 차량을 섭외해 리뷰를 진행했던 것도 떠오르네요. 2세대 체험에는 고급차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쌍용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모델이었습니다. 비록 적극적인 신차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거나 변화하는 신차 트렌드에 대응하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며 체험엔을 우선으로 선택해왔던 기존 소비자만큼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제품을 내놨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회사 사정과 경쟁사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기업 규모, 서비스 및 판매 네트워크까지 엄청난 격차가 있었음에도 먹힐 만한 최고급 차를 내놨다는 것, 오히려 앞서 나가는 부분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최고의 차 쌍용 체어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용차로 시작해 지프 같은 투박하기 그지없는 차만 만들던 메이커에서 만든 최고급 세단, 그 와중에 너무 잘 만들어 놀랄 정도였던 체어맨은 상품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맹추격해온 국산 경쟁차와 수입차의 강력한 공세 속에서도 나름의 매력으로 많은 리더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버틴 게 용했습니다. 갖은 수모 속에서도 단정한 모습과 채통을 지켰던 선비의 모습 같았달까요? 출시 때마다 기가 막히게 찾아온 경제 위기는 고급화 전략의 승부를 걸었던 쌍용차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경기 불황이 찾아오면 다양한 라인업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종합 메이커 현대나 기아와 달리 쌍용은 이에 대응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스포츠 시리즈마저 없었으면 젠장망했겠죠. 분명한 강점이었던 벤츠의 기술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한 약점이 됐습니다. 벤츠에서 받아온 구형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은 국산차의 개발 수준이 높지 않았던 당시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지만 국산차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갔죠. 주력 제품인 SUV에 탑재할 디젤 엔진을 개발하기에도 모자란데 체어맨에 탑재할 고성능 다기통 가솔린 엔진을 만들 여력이 있을 리 만무하니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했던 쌍용차에겐 상당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우려봤자 맹물만 나온다는 걸 모를 리 없죠. 더구나 인도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인수된 이후에는 아예 후속을 개발할 명분 자체가 없어졌죠. F세그먼트의 고급 대형 세단을 만든다고 해도 인도에 가져다 팔만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은커녕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없대? 에디슨 EV가 체어맨을 전기차로 부활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지금은 욕밖에 아쉬움만 남네요.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는 쌍용차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도로 위를 달릴 새로운 체어맨을 우린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